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임숙입니다. 우리 마미또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사출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지금 꼬물꼬물하는 이 기어다니는 우리 아기들 키우는 순간순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0세에서 3세까지는 우리 아이의 정서를 돌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많이 웃으면서 지내려고 하시다가 4살 정도 인지 교육이 시작될 때쯤 갑자기 잔소리 많아지고 혼내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아이의 정서도 잘 돌보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면도 잘 키우는,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인지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이 방법을 부모님들이 좀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 마미토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앞으로 5차시 동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우리 아이의 정서와 인지의 균형 발달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우리 아이의 정서와 인지, 균형 발달을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정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면서 유아기에는 아이들이 예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서를 돌보는 걸 잘 하시더라고요. 또 원래 우리나라는 육아에서 애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돌보는 거는 따로 그렇게 안 배워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3살 정도 때까지는. 그런데 한글, 수학, 그리고 좀 요즘은 영어도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 공부를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정서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서와 인지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서를 잘 돌보면서 인지 발달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중학생을 상담을 했더니요, 중학생 정도가 되면 사실은 아시죠? 사춘기 때 아이들이 얼마나 까칠하고 예민해지고,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낮밤이 바뀌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학교도 안 간다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혹은 공부랑 담을 쌓았어요. 네, 그리고 막 까칠하고 예의도 없어지고 태도가 너무 엉망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통 오시거든요. 근데 정작 그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깊은 좌절과 실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꽉 아주 깊은 곳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럼 그 마음을 좀 하나하나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치유하고 해소시키는 과정이고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가 힘들어졌고 공부하기가 싫어졌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자, 원래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과연? 원래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면요, 아이들이 기어다닐 때부터 세상 온갖 거를 다 손으로 쥐고 입으로 넣어가면서 확인하고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학습 동기, 세상을 배우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는 원래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다 갖고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라는 존재가 아이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부터, 언제부터, 원래의 너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면요, 이제 맞아, 내가 원래 그러지는 않았지라는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뭔가 공부가 싫어지고 화가 자주 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의 기억을 떠올리면은요,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저요, 5살 때 한글 배우면서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배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애를 두들겨 패면서 한글을 가르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아이가 한글을 배우거나 이렇게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하고 이제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요, 한숨을 퍽 내쉬면서 아니 애가 어제 가르친 거 오늘 또 까먹고, 오늘 또 까먹으면 보다마나 내일 또 까먹을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나시긴 하셨대요. 화가 나셨을 때 혹시 체벌을 좀 하셨나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도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정말 화가 나서 손등을 이렇게 딱 치거나 가끔 딱밤을 한두 번 때린 거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럼 누구의 기억이 맞는 걸까요? 아이는 두들겨 맞았다고 하고요. 엄마는 그냥 딱밤 혹은 손등 잠깐 내리친 정도가 전부라고 하시는, 두 사람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요, 아이들은요 명시적 기억,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명시적 기억보다는 감정의 기억으로 남아요. 그러니 왠지 한글을 배울 때 되게 힘들고, 여기 손등 엄마가 한번 내리친 것만으로도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감정, 그 느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한글은 배우고 싶을까요? 한글은 또 시간이 가면 깨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쉽게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로 읽고 이해하고 뭔가 생각하고 이런 인지 발달의 과정을 기꺼이 즐겁게 해나갔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 혹은 여러분의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 5살, 6살, 7살 그때 이제 모든 인지교육이 시작되는데 이미 시작할 때쯤 아이들이 유형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아이는요, 제가 만나본 아이들은 좀 느린 아이가 있어요. 왠지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알아듣는 아이도 있지만 뭔가 좀 적응이 느린 아이도 있잖아요. 느리다고 혼나다가 상처받아서 주눅든 아이가 있고요. 또 엄마가 열심히 가르치면 좀 따라오는 거는 같지만 짜증을 많이 내고 공격성이 점점 강해지는 아이도 있고요. 엄마가 가르칠 때 친절하게 잘 설명하면서 몰라도 혼내지 않고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이상하게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꽤나 똘똘해요. 잘 따라합니다. 하지만 뭔가 제 멋대로이고요. 친구를 배려하거나 도와줄 줄 모르고 잘난 척만 하거나 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정서와 인지의 균형 발달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던 건 몇 살 때쯤인가요? 또 우리 아이 수학 공부를 위해서 좋은 교재나 좋은 선생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건 언제쯤인가요? 또 우리 왜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 고민은 몇 살에 시작하시나요? 자, 근데 유아기에는요, 우리가 바로 선생님을 모시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엄마가 직접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쯤이신가요? 혹은 엄마가 좀 가르치다가 자꾸 화가 나고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엄마가 가르치면 안 되겠어 해서 학습지나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건 몇 살 때쯤인가요?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에서 7살 사이 우리는 분명히 인지교육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정서를 돌보면서 인지적인 교육을 해나갈까를 알기 위해서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서와 인지의 균형 발달을 위한 교육을 2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인지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인지 교육이라고 합니다. 인지 교육은 말 그대로 한글, 수학, 영어 이렇게 직접적인 교과 공부를 가르치는 걸 말하고요. 비인지 교육은 아이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발달을 위한 활동 을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딱 들어보면은 둘 다를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둘 중에 아이의 사회적, 경제적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느 쪽일까요? 자, 이렇게 강사가 이런 걸 물어보면 내 마음은 왠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마음은 들지만 강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비인지 교육일 것 같은데요 라고 아마 짐작을 하실 건데요. 네, 정답은 맞추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자, 그 이전에도 그런 연구들은 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요,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해크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아이들 키우는데 웬 경제학자를 얘기하냐고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분이요, 노벨상을 수상한 다음에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자, 아이들이 어떤 기술이나 성격을 지켜야지 앞으로 잘 성공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기술과 성격은 어릴 때 어떻게 잘 개발시킬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 부모는 또 어떻게 관여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연구됐던 연구 중에 40년간 종단 연구를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종단 연구를 한 연구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분이 0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등교육과 양극화 해소의 비용이나 사회복지와 치안 이런 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게 되잖아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경제학자라서 우리는 우리 아이 잘 키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긴 하지만 새로운 관점이라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이론이요. 오바마 정부 때 빈곤층 자녀를 위한 0세에서 5세 계획 이라는 이제 정책을 또 추진하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본 이 종단 연구가 뭐냐면요.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1967년도에 진행된 연구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웨이카트와 동료들이 3가지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상대적인 효과, 어떤 프로그램이 더 도움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 3살에서 4살 아이들 68명의 아이들을 무작위로 이제 3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자, A그룹에는 직접적인 인지교육, 그쵸? 언어, 수학, 독서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르쳤고요. 자, 두 번째 B그룹은 전통적인 보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이나 서커스 기어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전통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뒀고요. 자, C그룹은 발달 원리를 적용해서요. 아이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자로 참여시키는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이라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한 거죠. 이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은요.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선택하는 걸 계획해서 그날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이제 해크먼은 이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가 그 이후 수십 년간 잘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효과를 들여다보니 그 이후에 뭔가 중요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수십 년간 반영되고 있더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연구가 어떻게 됐냐면요. 3그룹 모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약간씩 다 IQ, 지능이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1967년도에는 유치원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지능이 좀 더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직접 교수법을 사용했던 A그룹, 인지교육을 실시했던 A그룹의 IQ가 조금 더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면은, 그때까지만 보면은, 역시 A그룹이 아이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돼.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쏠릴 것 같지만, 그 이후에 15살이 된 즈음에 다시 그 세 그룹 간의 집단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A그룹의 아이들이요, B나 C그룹의 아이들보다 2.5배 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흘러서 23세가 되었을 때 A그룹은 B나 C그룹보다 1인당 3배나 더 많은 범죄, 특히 경제 관련 범죄로 체포되는 비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A그룹의 47%, 약 50%,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중에 정서적인 혼란 그리고 장애,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해요. 나머지 두 그룹의 그 심리치료 비율은 6%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그룹처럼 인지교육만 집중해서 하면은 지능은 조금 더 상승될 수는 있겠지만 아이의 도덕성이나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음을 얘기해주는 연구인데요. 제가 왜 4-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이 책에 다시 이 연구를 재인용을 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지금 이 연구의 결과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아이를 유아기에 키울 때 무엇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연구를 다시 인용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B나 C그룹,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즐겁게 잘 노는 이 전통 보육 프로그램과 아이 주도적인 하이스코프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심리적인 성향을 개선해서 나중에 훨씬 더 성공하고 도덕적인 개념의 발달도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아이 주도적인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어봐요. 오늘은 뭘 하고 싶니? 그러고 나서 아이가 말한 걸 실행하게 해요. 선생님, 전 오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볼 거예요 라고 했다면은, 아, 너는 오늘 그림을 그리고 싶구나. 그 다음에 그림을 다 그리면은 그림책을 보고 싶구나. 이렇게 아이가 말한 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겠죠? 아이가 근데 유아기잖아요. 나 그림 그리다가 다른 친구가 블록놀이 하면 또 글로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럴 때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잠깐만, 너가 하려고 했던 걸 다 했니? 라고 물어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결국 조절력이고요. 주의력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자, 나 지금 그림 그리다가 친구가 블록놀이 하니까 절로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잠깐만 멈춰봐. 너가 하려고 했던 걸 다 했니? 저걸 해도 되지만 이걸 다 끝내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교사 주도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주도고요. 아이 주도한 걸 아이가 끝까지 잘 해내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거죠. 어떤 분은 이런 걸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니, 4살, 5살 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이의 정서나 인지 발달이 그렇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서 발달에는요, 조절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절해서요, 보세요. 내가 블록놀이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도와줘서 그림책은 이따가 보고 그림 그리고 나서 블록하고 나서 그림책을 볼래요. 이렇게 수정하고 조절할 수는 있죠. 이게 바로 아이가 스스로 잘 조절해서 성공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이나 보육 프로그램처럼 아이의 정서를 잘 돌보면서 뭔가 조절력을 키워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의 사회적 성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아이의 정서를 잘 돌보면서 인지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지 능력이나 비인지적인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실제로 조기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이 가장 바람직한 가정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바람직한 가정 환경은 뭘까요? 부모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부모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 소통, 그렇죠? 마음이 통하는 대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방침이나 교육 자극제, 그리고 교육 철학 등이 이 건강한 가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굉장히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 인지적인 능력이 제대로 배양이 되고, 그리고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비인지적인 능력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 인지교육과 비인지교육이란 용어를 가지고 조금 우리 아이의 정서와 인지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우리 유아기 때는요, 뭐 벌써 공부 이야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워낙 우리나라가 사교육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정말 건강하고 바람직한 육아관을 가지시고 나는 공부로 아이를 괴롭히진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 많잖아요. 아이들이 한 5살, 6살 정도가 되면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모님은 집에서 아니야, 괜찮아, 너 한글 천천히 알아도 괜찮아, 몰라도 돼, 나중에 다 알게 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지만 아이는 스스로가 잘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요, 오히려 또 정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뭐 공부를 벌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배우면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와 인지의 균형 발달, 이 두 가지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잘 키워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2차 시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아이의 정서와 인지를 어떻게 가르칠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